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아두 독해 5점짜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아두는 독해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두 번째 유형의 독해인데, 어떤 유형이냐면 주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이메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누군가가 보냈 그 이메일이 시험 문제의 내용이 일단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해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물론 첫 번째 거보다 텍스트 자체가 일단 딴 것, 첫 번째 유형은 하나 이렇게 5개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이 자체가 좀 긴 편이에요. 그리고 역시 두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그 독해에서 어렵다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나중에 이제 기사화된 그러한 텍스트를 보고 답을 찾는 그런 문제가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시간도 오래 걸려요. 따라서 그 전까지는 가능한 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을 단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그 이메일을 내가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부터 보고 해당되는 것을 텍스트에서 찾는 거예요. 이럴 때 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9%가 문제 순서가 텍스트의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에 해당되는 답에 관련된 문장들이 텍스트에서 앞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에 들어가 있는 단어라든가 어떤 표현을 하나를 잡아서 위에 있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텍스트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빨라요. 물론 선택지도 있고 주관식도 있긴 하지만, 선택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관식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먼저 지시사항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은 답을 고르는 것과는 사실 거의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지금 바로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본이 텍스트를 보면 텍스트가 있고, 실제로 문제에는, 그리고 그 텍스트가 있고 그 밑에 문제들이 쭉 이렇게 제시가 돼요. 하라병더 깨스종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리고 쭉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텍스트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문제부터 먼저 보고 해당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1번이 1번 문제예요. 제 앞쪽에 있다는 거죠. 베아트리스가 combien d'enfants, 몇 명의 아이가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베아트리스라는 그 주인공을 찾아야 돼요. 먼저 텍스트에서. 한번 보시면, 자,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지금 베아트리스가 몇 명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un, deux, trois,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 중에 베아트리스라는 그 단어가 있느냐. 이건 이제 텍스트 전체를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살리 해놓고 c'est avec joie 쭉 텍스트가 나와요. 지금 텍스트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très heureux, 아주 행복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왜 행복하냐? d'avoir une petite sœur, 여동생을 갖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대요. 그렇다면 이 문장으로 봐서 다니엘은 여동생을 갖게 되었다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여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니엘과 새로 태어난 이 여동생은 누구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빠, 다니엘이 남자 이름이니까 오빠와 여동생이라는 그 둘이 관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몇 명이 되어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예요. 요 자체로만 보면
사실 이 베아티스라는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답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1번 유형 다른 것과는 다르게 1번 유형이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 지금 해당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중간쯤에 나와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1번을 찾기가. 그렇다면 1번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흘러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물론에서 답은 다니엘이 여동생을 갖게 되었으니까 다니엘과 새로 태어난 여동생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되니까 2명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얼핏 찾기가 어려워요. 왜? 베아티스가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놔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로.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로 그냥 보세요. 나딘느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나딘느가 나왔다. 그리고 헛성블루. 나딘느는 누구를 닮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나딘느를 찾아야 돼, 텍스트에서. 2번이니까 앞쪽에 있겠죠, 주로. 이제 보세요. Salut, c'est avec joie que je t'annonce une grande nouvelle. 이거는 이제 안녕, avec joie. 아주 큰 기쁨이다. 뭐가? 내가 je t'annonce. 너에게 알리게 된 것. grande nouvelle. 아주 너에게 희소식이에요. grande nouvelle는. 희소식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mon adorable petite fille. 나의 사랑스러운 fille, 딸이 vient de naître. 이제 막 naître. 태어났어요. À 3h du matin hier. 어제 새벽 3시에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Elle s'appelle Nadine. 여기에 이제 나딘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찾기 시작해야 돼요. 나딘느야, 태어난 그 딸의 이름은. 그런데 Elle a les yeux noirs. 눈동자가 검어요. Avoir les yeux noirs. 그러면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눈동자가 검어요. 즉, 갓 태어난 피어인 나딘느의 외모를 기술 묘사하고 있어요. 르네 비앙도가. 코가 아주 오뚝하다는 얘기죠. 비앙도가 곧장이 났으니까 아주 코가 오뚝해요. 그런데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송 빠빠. 그녀의 아빠처럼 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나딘느는 누굴 닮았냐는 거예요. 아빠를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는 지금 흑성블레 아라고 해서 누구누구를 닮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텍스트에는 흑성블레가 없어요. 흑성블레가 있다면 바로 단어를 찾아서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단어를 바꾼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녀는 아빠처럼 눈동자가 검고 코도 오뚝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문장은 나딘느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외형을. 그거를 문제에서는 흑성블레 아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배양이나 배두에 가면 이 독해 문제에서 절대 문제에 주어진 어휘와 텍스트에 있는 어휘가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미만 갖고 단어를 계속 바꿔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나딘느는 누굴 닮았다 그랬어요? 아빠를 닮았다 그랬죠? 빼가. 역시 빠빠라고 쓰지 않고 빼허라고 썼어요. 단어를 최대한 바꿀 수 있을 만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빼가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거죠. 2번 유형 같은 게 좀 까다로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1번 유형을 안 풀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자, 2번 유형은 답이 이거예요. 아버지를 송빠빠, 송빼어를 닮았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Qu'est-ce qu'elle vous envoie par courriel? courriel 하면 이메일이에요. 메시지 엘렉트로닉이라는 것도 똑같이 이메일이라는 뜻이에요. courriel도 이메일이고 그녀는 이메일을 통해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냈는가예요. 지금
이메일을 통해서 뭘 보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문장을 텍스트에서 찾으려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뭐냐면 envoyer, 보내다라는 단어가 텍스트에 있는지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par courriel, 이메일이니까 사실 만약에 내가 출제자라면 envoyer라는 단어를 똑같이 집어넣기보다는 여기 있는 꾸리엘을 다른 단어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 엘렉트로닉, 이메일, 꾸리엘 세 개가 다 매 이메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어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서 그녀가 당신에게 무엇을 보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해당되는 걸 찾아봐야 되겠죠. 다행히 envoyer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또 par courrier이라는 단어도 주어졌어요. 따라서 이거는 3번의 답을 찾을 수 있는 3번의 답이 포함된 문장이 여기 부분에 있다는 것을 두 개의 어휘로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읽어봐야 되겠죠. Si tu veux rencontrer ma fille, 네가 나의 딸을 보고 싶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En photo, 사진으로 내 딸을 보고 싶다면 이라는 거죠. Je vais t'envoyer par courriel, 내가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그녀는 지금 당신에게,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시험을 보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냈느냐? 당연히 사진을 보냈죠. 그런데 누구의 사진이냐? de sa fille, 보내는 사람 딸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저기 있는 포토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de sa fille를 쓰지 않고 그냥 포토만 써도 이거는 맞게 해요, 답을. 그러니까 지금 주관식의 문장이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이 문제의 답이 포함된 문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텍스트 안에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단어를 똑같이 반복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기는 매우 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의 답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죠. Qu'est-ce que vous pouvez goûter? 당신은 무엇을 맛볼 수 있습니까?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Pendant la fête, 파티 동안 당신은 무엇을 goûter, 맛볼 수 있습니까? 라고 주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답이 될 수 있는 단락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거죠. 일단 goûter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맛보다. 그러면 이것과 의미상으로 넓은 의미로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manger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goûter는 무언가를 맛보는 거니까, 먹는 거니까 음식이 되거나 불라 아니면 흡밥, 식사, 이러한 어휘들이 goûter 또는 manger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안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goûter를 찾아보는 거고요. goûter가 없으면 manger를 찾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뿔라나 흡바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텍스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자, 이건 뭐 답을 먼저 보시면 nous allons préparer, 우리가 준비할 거야. 뭐를? des plats et des desserts. 뿔라가 나왔죠. 음식들과 dessert, 후식들을 préparer, 준비할 거야. qui vont te plaire, 너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과 또 뭐예요? 후식을 준비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뜨는 이제 보낸 사람이니까 응시자 입장에서 받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를 이 파티에 가면 무엇을 맛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맨 앞에 있는 뿔라와
데세르를 맛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답은 음식들과 후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듣기와 관련된 주관식이었다면 사실 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답이 하나, 뿔라나 데세가 아니라 두 개를 다 썼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장문, 독해의 경우는 텍스트가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눈에 주어졌기 때문에 주관식의 문제를 답을 쓸 때 답에 대해서 우리가 채점하는 사람이 봐주는 그런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 텍스트가 딱 주어졌는데 이거를 보고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저기를 하나만 썼다든가 뿔라를 하나 썼다든가 데세를 하나 썼다는 건 제대로 문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쓰면 답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관식의 경우는 꼼꼼하게 읽고 답이 꼭 단어 하나가 아니라는 것에 염두를 두시는 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지금 탄생과 관련해서 생일 초대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나를 한번 봐야 돼요. Pour fêter sa naissance,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nous organisons, 우리는 열 거야. 뭐를? Petite fête, 작은 파티를 열 거야. 누구와? Avec nos proches, 우리의 친지들과 함께 아주 간단한 파티를 열려고 해. 언제? 7월 6일 어디에서? Le jardin de notre maison, 우리 집 정원에서.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실제 문제에서 시험 문제를 받아봤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파티를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중에 하나가 파티를 개최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아주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어떻게 제시가 되겠냐 이거죠. Où se passe cette fête? 이 파티는 어디에서 진행되느냐라고 이렇게 장소와 관련됐을 때는 우라는 의문사가 앞에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인 덩 뒤에 있는 Le jardin de notre maison 있죠. 저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도 초대와 관련해서 만약에 주제가 초대와 관련한 거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할 건 그 내용들 중에 그 초대를 해서 어떤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도 텍스트에서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그것이 문제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럴 경우에는 의문사가 우로 시작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렇고 이제 여기 보면 5번의 문제가 뭐가 나왔어? 봐야 되겠죠? 그 devez-vous faire,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Avant 31 juin, 6월 30일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어졌죠. 거의 끝에 마지막 문장이에요. 따라서 주어진 텍스트 중에 거의 끝부분에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질문 자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텍스트 중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또는 요청하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답이 되는데 선택지 3개를 보면 꽁딱대라고 되어 있어요. 접촉하다죠. 베아티스와 접촉할 것, 아슈테 엔까도 부 나딘, 갓 태어난 여아인 나딘을 위한 선물을 살 것. 3번째, 헝드거 디렉트멍 비짓 아 베아트리스. 이 헝드거 비짓은 원래 방문하다거든요. 베아트리스를 디렉트멍 직접적으로 방문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선택지들 중에 동사가 똑같은 게 위에 있으면 우리한테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문제에서 텍스트에서 문제에 있는 것들 중에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없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를 텍스트에서 찾아야 되겠죠. 바로 이거예요. 6월 30일이라는 날짜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바꿀 수가 없어요. 텍스트에서 6월 30일을 찾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월 30일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되어 있죠. 자, donnez-nous ta réponse avant, 예, avant 뭐예요? 6월 30일 par email. 이메일을 통해서 6월 30일 전에 너의 답변을 우리에게 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맨 끝에 베아티스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거는 보낸 사람 이름을 맨 끝에 쓰게 돼 있잖아요. 편지 형식상. 그러면 결국 이 편지는 베아티스가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 놓고 donnez-nous ta réponse. 너의 답을 우리에게 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거예요. confirmer la présence.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라는 말을 confirmer la présenc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서로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그리고 또 친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적인 일 그런 것과 관련했을 때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줘라는 의미를 쓸 때 confirmer la présence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친숙한 관계에선 너의 답을 우리에게 줘라는 얘기는 네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줘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것과 관계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베아트리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베아트리스에게 내가 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에 바가 이메일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 말은 어쨌든 간에 나는 베아트리스와 이메일을 통해서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아번이 답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1번 유형을 놔두고 지나갔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이죠. 왜? 그 텍스트 안에서는 베아티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끝에 편지를 쓴 사람이 베아티스라는 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텍스트, 이 메일 안에 있는 문장들의 주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베아트리스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거꾸로 여기 맨 처음에 있는 문장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1번 문장을 한번 봐야 되니까 다시 1번 문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래 놓고 자, 여기에 주, 이게 베아트리스가 되겠죠? 맨 끝에 보낸 사람이 베아트리스니까 Mon adorable petite fille. 나의 사랑스러운 딸. 그러니까 이 딸은 누구의 딸이에요? 베아트리스의 딸이 돼요.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 이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딸 이름이 나딘이에요. 그러면 베아트리스는 아이가 이제 한 명 있는 거죠. 나딘이라는 아이가. 그 다음 그럼 아빠를 닮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다니엘이 누군지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다니엘은 매우 행복해요. 왜? 뿌띠스 여동생을 가졌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다니엘은 결코 이 글을 쓴 베아트리스, 나딘의 엄마인 베아트리스의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나딘의 아빠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딘느가 여기서 지금 문장상으로 보면 나딘느는 이 다니엘의 여동생이에요. 지금 그 말은 결국 베아트리스의 아들은 다니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나딘느라는 딸이 태어났으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여동생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베아트리스가 몇 명의 아이가 있냐 하면 그래서 답이 2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1번 유형 자체가 누가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다 읽다 보면 1번에서 너무 시간이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유형을 놔두고 여기에 있는 2번, 그 다음에 3번 해당되는 내용들을 텍스트에 찾아서 바로바로 답을 고른 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답을 다시 1번으로 넘어가서 찾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메일 같은 건 내용이 약간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금 1번 문제 1번과 텍스트 맨 앞에 있는 것 2번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3, 4번째 줄에 해당되는 답이 나오면 바로 찾기가 어려워요. 이럴 경우에는 절대 그 문제를 갖고 끙끙 앓면 안 되고 그 다음 문제를 빨리 넘어가서 나머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못 풀었던 문제를 다시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이것도 다 찾고 2, 3, 4, 5번을 쓰고 답을 1번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이 독해는 토요일날 시험 보는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뭐예요? 바로 장문이에요. 25점이 걸려있는 장문이 독해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2, 3, 4, 5번을 풀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1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장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에서 충분히 답을 다 쓴 다음에 그리고 1번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문은 독해 1번 유형 저런 거 틀리면 1점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서 또 시간을 너무 끌어서 장문을 등한시하게 되면 25점이라는 거대한 점수가 날아가요. 이런 경우가 왕왕 일어나요. 답안지를 걷어야 되는데 저 독해에서 시간을 너무 끌어서 장문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경우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독해에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찾고 그 다음에 장문으로 바로 넘어간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와서 내가 답을 못했던 그것들을 찾는 게 시간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아두 같은 경우에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지 말라는 거죠. 1점이나 1.5점 뭐 요 정도밖에 배점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찾고 장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풀지 못한 문제를 푸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메일을 받고 그 메일 내용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푸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해설 갖고는 부족하니까 일단 해설을 들을 땐 다 알 것 같지만 딱 덮고 나면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텍스트의 흐름을 보고 저게 초대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전형적인 패턴의 글이에요. 그래서 유형도 한번 쭉 어떻게 글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도 한번 익히면서 해당되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들도 또 계속 몇 개 훈련을 할 거니까 연습을 할 거니까 지금 할 때부터 바짝 정신을 차려서 하게 되면 뒤에 부분이 좀 쉬워질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Au revoir et bon courage.